네, 방금 소개받은 고등학교 장학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 경제를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딱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시장 경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로 전환하자마자 불과 2, 3년 만에 국가가 파산하는 외환위기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다시 대입을 했어야 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시기에 그 구제금융을 다 대갚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조선된다. 이게 단재 신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구를 제가 전북대학의 병주만 교수에 끌어가면서 나오는데,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가야 하는가? 이 답을 어떻게 보면 늘 방만 쳐다보았다. 웬 모델은 그렇게 많은지 참 어지러울 정도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경제체제가 반드시 자본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 20년 시장 경제를 한 이후의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모순이 서로 충돌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경제 구조를 왜곡시켰다는 건데, 첫째는 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르짖으면서 시장 경제에 가장 반대되는 정책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라는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인데, 기득권 보수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경쟁에 반하는 정책들.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자가 새로운 승자가 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경쟁 구도가 되어왔고, 그거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사회의 구조에 그런 문제가 팽배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 공정하다 하는 것은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짓눌러서 이기지 않아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경쟁을 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 승자 독식이 아니고, 또 내가 기여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말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최저한의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이러한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쟁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본래의 틀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많은 그동안의 부의 축적은 축적 과정의 정당성이 없었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로 만들어진 새로운 소득과 자산이 재분배와 분배를 통해서 보다 함께 잘 사는 구조로 만들어져 갔어야 되는데, 갈수록 기득권이 강화되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요체는 사유재산을 의미합니다. 그 사유재산은 나뿐만이 아니면 나의 자식 때까지 물려주는, 그래서 사유재산이 상속되고 증여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까요? 권력이 세습되는 나라는, 그거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소위 말해서 경제 권력이 세습되는 나라, 특히
재벌 형수들이 그 가족 또는 그 자식들이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절대 기본을 가진 것도 아닌데 3세, 4세, 5세에 걸쳐서 소위 경영원이라고 하는 학문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을 세습하는, 이거는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 자본주의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않는다. 경쟁은 반드시 승자가 독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힘은 순위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꼴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안은 나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나의 지적 유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상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다수들의 국민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을 내릴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진보 정파는 이념에 매몰돼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좀 게을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의 한국 상황을 보면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가 가져갔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를 봐도 가계살림이 늘지도 않고 실질 임금도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는 17%가 성장을 했는데 실질 임금은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5%포인트를 누가 가져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진보가 이걸 따지지 않으면 보수 우파는 자기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분배의 문제냐 재분배의 문제냐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재분배라 하면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서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또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노인층 이런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분배 문제 이전에 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보좌파 쪽에서 누구도 분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성장률이나 가계소득이 는 것이나 기업소득이 는 것이나 비슷했고요. 국가의 세수만 좀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소득은 경제성장의 2배가 되고 있어요. 정부소득은 경제성장만큼 늘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5년을 보면 기업은 경제가 성장한 게 2배에서 3배의 소득을 갖는데 가계나 정부는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원천적으로 분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정부가 세금 걷어서 재분배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이 불평등의 문제가 재산의 문제, 아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문제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재산, 즉 자산으로부터 오는 소득이라는 건 전체 국민들의 평균적 소득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의 월평균 가계소득 통계를 보면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재산으로부터 오는 소득은 전체 가계소득 평균의 0.3%입니다. 그 이야기는 99.7%는 임금소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대결 구도로 자꾸
끌고 가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께서 나라 이자 배당 국세청 자료를 보니 상위 1%가 전체 90%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구해서 봤더니 똑같은 자료 내에 국세청의 근로소득과 이 재산소득이 있는데 그 자료에도 재산소득은 임금소득의 불과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3%의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의 문제도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부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걱정해야죠? 절대 다수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의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진보 좌파가 아젠다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을 이야기할 때 자꾸 주주자본주의 아니야 영미식 자본주의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한국에 오면 공자의 한국이 되는 것인지 한국의 공자가 되는 것인지 예수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예수인지 예수의 한국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리더들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꾸 이념적으로 주의적으로 풀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는 초기 자본주의 때처럼 극소수 다시 말하면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고 그거 산업혁명 이후에 극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막스가 자본론을 쓸 시절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시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일대 주주는 이건희도 아니고 외국인 주주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 중에는 외국인 주주 중에 1% 넘는 주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언론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먹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에 근접한 주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정부, 하나는 사우디 정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일대 주주는 누구냐?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의 돈이고 내 돈입니다. 현대자동차 일대 주주는 누구냐? 국민연금입니다. 포스코 일대 주주 국민연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보다 또는 더 한 발 나간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와 함께 가느냐 조금 더 적절히 얘기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제어해서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삶을 더 나게 하는 민주주의를 이룰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객관적 사실을 이 그래프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요. 이거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임금으로 본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17년간 그냥 일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임금 불평등 구조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데 그 추세를 다음을 보시죠. 추세를 보시면 위에 빨간 게 미국이고 밑에 파란 게 우리나라인데요.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것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미국의 많은 제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로 메꾸는 서비스업이 차지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진보 좌파 쪽에서는 또 우리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이 많아서 제조업이 자꾸 탈출해가지고 제조업 공동화가 돼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 공동화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임시 고용, 이거는 우리 정부가 통계를 잡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좁은 범위로 본 이 임시 고용인데요. 우리나라가 무려 4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밑에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하고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통계로만 봐도 어느 한순간 좀 악화됐다가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지난 15, 16년 동안 임금도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도 악화되고 소득도 늘지 않은 이 상황이 지속되는데 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진보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좀 답답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우리 너무 잘 알려진 통계이긴 합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에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잘 화면이 보이시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건 단순하게 연간 노동시간 통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으로 1년 노동시간이 2163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노동 2163시간만큼 일을 많이 한 때가 언젠가 하고 과거 통계로 돌아가. 근데 이 화면이 좀 흐려서 안 보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1950년 노동자도 2000시간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던 프랑스 학자인 피케티에 나인 프랑스도 1965년에도 2000시간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의 50년 전 노동자보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벌레라고 하는 일본의 1974년보다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나아지고 생활도 나아지고 보다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빨간색은 중산층인데요.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중산층은 3분의 2가 저소득층으로 옮겨가고 3분의 1만이 고소득층으로 가서 갈수록 중산층이 넓어지고 서민만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약 지난 5년 동안 17% 성장을 했는데 실질 임금은 2.5% 증가에 그치는, 그러면 경제 성장을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질문과 그렇게 됐다면 경제 성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게 전체 우리 국가 경제가 만드는 부가가치 또는 국민 총소득 중에서 노동에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노동이라면 여러분은 공장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살림의 돈 중에서 이자 배당은 쥐꼬리에 쥐꼬리고 나머지 다 일해서 버는 겁니다. 이 노동의 분배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난 17년 동안 일방적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경제가 성장해서 부가가치가 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다음 볼게요. 결국은 가계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제일 위에 있는 가계소득입니다. 그리고 요 위로 파란색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기업소득입니다. 결국은 전체 소득에서 국가가 만들어낸 소득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기업이 많은 몫을 가져가면 그것이 전부 미래의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고용이 늘고 미래의 임금이 늘고 미래의 가계 살림이 늘어야 되는데 지난 17년간 일방적으로 기업 소득이 늘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앞에 보신 것처럼 갈수록 가계 관리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은 분배하지 않은 자신의 임금이나 하청업자에 주는 대금이나 이자나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기업은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래에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7년간 일방적으로 줄어들었다면 그리고 늘어났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언제 그 투자의 성과가 날지 기다릴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일 파란색이 경제성장률이고 그 다음 이 빨간색이 가계소득 증가율이고 초록색이 기업소득 증가율입니다. 90년대엔 셋이 비슷했고 마지막이 정부소득인데 역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정부 세금이 늘어나서 항시 국가재정이 흑자였습니다. 또는 균형재정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최근 5년을 보면은 경제성장의 2배 반만큼 기업소득 초록색은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이제는 정부소득 즉 세수도 경제성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면 거기에 기여한 사람은 개인 즉 가계와 기업과 정부인데 그 결과를 정부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들도 가져가지 못하고 기업이 계속 갖고 있다면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익을 계속해서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율이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늘었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0년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단 최근 4, 5년 동안 약간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업이 불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비중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기업이 유보했지만 설비 투자는 는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로 보십시오. 빨간색은 우리 가계의 저축률이고 파란색은 기업의 저축률입니다.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번 이익을 안 나눠주고 유보시키면 투자를 할 거로 전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 저축이란 투자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쌓아가는 것이 보이죠. 반면에 가계 저축은 이제 3%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저 구조가 뭐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가지 않고 기업에 머물고 있는 저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기대하기를 돈을 기업이 갖고 있으면 투자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라는 것은 기업이 더 나아지는 것이 결국 우리 살림에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가 OECD 중에서 가장 GDP 대비 높은 나라입니다. 투자가 부족해서 성장을 못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마다 경제 어려우면 재벌총수 불러서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듣고 투자하는 회사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은 파시죠. 우리나라 제조업 공부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업 비중이 낮습니다. 자, 미국은 제조업이 왜 해외로 탈출해서 제조업 비중이 OECD까지 아주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미국하고 똑같이 많은데 우리는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나라의 저임금 구조는 산업 구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분배 구조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건 진단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전까지는 지금 위로 가 있는 것은 소비가 성장을 앞지른 거고요. 빨간색은 소비가 성장을 못 따라간 건데요. 2000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소비가 성장을 앞질러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소비가 늘 수가 없고, 그건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줄어드는데 결국은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늘지 않고. 자, 우리나라가 주주 자본주의를 한다. 그래서 주주 때문에 경영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는데, 이거는 긴 논의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 몇 가지 통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시죠.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스위스의 IMP라는 기관, 이게 언론에서 가장 자주 우리나라가 20위다 19위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0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주 권리가 이 51위입니다. 그러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한다고 알려진 나라가 주주 권리가 강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같은 소위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가 오히려 더 주주 권리가 강합니다. 오히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한다거나 영국과 미국은 북유럽보다 주주 권리가 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초기 산업자본주의 때처럼 어마어마한 자본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껴 써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은 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돼야 되는 만큼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보호돼야 되고 투자자로서의 권리도 보호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보다 북유럽이 주주 권리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통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고 친자본 조직인 세계경제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똑같은 항목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역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주주 권리가 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144개 중에서 119위입니다. 이거는 주주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보자파들이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잘못된 오류로 인한 잘못된 대안 모색이 문제를 저는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주주자본을 지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돈 아니면 남의 돈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주식으로 조달하는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빌린 돈을 부채 자본이라고 합니다. 주주자본 아니면 남는 자본은 부채자본밖에 없습니다. 주주자본을 비판할 때는 그러면 부채자본이 좋다는 거냐, 이자 내야 되고 갚아야 되는 것이 갚지 않아도 되는 이 돈보다 좋다는 주장을 안 합니다. 즉 자본을 부정하는 목적으로 주주자본을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대안을 이야기해요. 비판은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안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알려진 진실입니다. 배당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논문이나 통계나 분석이나 어떤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업용 분석에 의하면 명목임금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배당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은 총액이 전체 임금비의 5%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진보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마치 세상은 언제나 노동과 자본의 충돌의 문제로만 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 반면에 소수 재벌그룹의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월드 이코노미 포럼 조사는 144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20입니다.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IMD 60개국 조사 대상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자, 이 산업 구조와 기업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분배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용이나 모든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 산업 구조와 기업 구조에서 시작돼요. 그 기업 구조는 다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는 재벌의 소유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삼성그룹의 소유 구조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저 반도체 회로보다 복잡합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소유했는지를 풀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방치하고 정당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대기업이 재벌그룹으로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창업자의 신화가 끊긴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성공의 신화를 남겼던 홍진의 인소금이나 펜텍의 박병업 다 망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재벌이 하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재벌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재벌의 하청기업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서비스업은 재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은 30대 재벌 중에 22개가 합니다.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 물리사업은 30대 재벌 중에서 20개 재벌이 합니다. 아니 우리 물량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굳이 남을 왜 줘?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물류기업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IT기업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 재벌 동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가 들지 않는, 그리고 내부 거래로 충분히 쉽게 손익분기점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업은 재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중에도 어느 하나도 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재벌그룹 중에서 물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CJ그룹입니다. CJGS라고 하는데 아마 재벌그룹 물류회사 중에서 자기 그룹 물량이 가장 적었던 회사인데 작년에 대한통운 인수, 재작년인가 대한통운 인수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삼성 SDS가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CJ 이전 회장이 2천억을 더 써가지고 삼성 SDS를 이기고 대한통운을 인수했어요. 이 삼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조 원의 계약 물량을 끊었습니다. 1조 원의 계약 물량. 이유는 삼성 SDS도 물류를 할 거다. 최근에 삼성 SDS 상장에서 이건희 회장 자식들이 몇 조 원의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그때 이 돈을 벌게 된 것은 옛날에 불법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로 그걸 본 겁니다.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으로 판결난 겁니다. 어떻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장해서 수조 원의 돈을 벌고 하는 구조에서 누가 재벌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진보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죠? 왜 좌파는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의 불평등에 관한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임금 불평등 한국의 그것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임금 불평등인데요. 그림을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40년까지는 다시 말하면 1929년 대공황이 있었는데 1940년까지는 아주 불평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평등이 뚝 떨어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약 한 35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중반부터 갑자기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미국의 1930년, 40년대만큼 불평등하고요.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이 미국의 불평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 1940년에 이렇게 불평등 했는데 갑자기 평등해졌는가? 정책입니다. 임금 통제 정책을 썼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정책으로 만든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식 교육시키고 집을 가질 수 있는 중산층의 꿈을 꾸는 그 아메리칸 드림은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나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악화된, 중간에 잠깐 악화 추세가 멈추는 게 민주당 집권 시절입니다. 이거는 공화당 집권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연은 진화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너무 짧고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스스로 바꾸는 개혁을 통해서만 변하는 거고, 그 개혁은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고 정치는 정책을 통해서 현실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미국이 저렇게 불평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100대 부자에 78명이 창업자입니다. 상속부자는 2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역사도 오래됐고 자본이 축적된 역사도 오래됐고 자본가들도 굉장히 많고 경쟁도 우리보다 훨씬 치열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00대 부자의 거의 80%가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고 워렌 버핏이 그렇고 상위 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가 불과 30년에서 20년에 불과한데 100대 부자의 80%가 상속받은 부자고 개천에서 용난 부자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비록 불평등해도 내가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은 비슷하게 불평등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한국에는 그 꿈을 꾸기 어려운 구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